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오늘 가결됐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되어온 MBC 파업도 곧 끝날 조짐인데요. 잠시 후에 MBC 기자협회장 왕종명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있답니다. 오늘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어요. 조속히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 왜 그런 것인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 토크에서는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연 적폐청산일까요? 정치보복일까요?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와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MBC의 김장겸 사장, 이제는 전 사장이 됐네요. 오늘 이사회에 이어서 주주총회에서도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자, 기자협회장 맡고 있는 왕종명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총도 다 통과했다죠? 네, 한 5시 47분에 주총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모여 있다가 역시 그 박문진 의결 이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네. 김장겸 전 사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했네요. 네.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앞으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장 표명은 했고요. 그 분의 주장이 일말의 어떤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거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대입시키는 것이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것을 자기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을 대입시켜서 계속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네.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 자리하고 있던 MBC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MBC는 신뢰도나 공정성 지수에서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엉망인 방송이 돼버렸고, 예. 또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서 실시했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인지를 떠나가지고 임원들을 뺀 전 구성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95% 정도가 김장겸 당시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예.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뜻이요? 공개적으로 글쎄요. 일단은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정치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예. 조금 아까 왕종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아하.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가 2012년도에 171일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 보도국장을 거쳤고 보도본부장을 거쳤고 예, 올해 예. 2월에 사장이 예. 됐단 말이죠. 예. 예, 이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MBC의 어떤 공영성과 신뢰도는 반대로 네. 정반대로 추락했다.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런 지표로다가 증명이 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은, 예.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현재 법률 지위상으로 방문진에서 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한 새 사장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김장겸이라는 사장 한 분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김장겸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던 어떤 임원진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의 싸움은 김장겸 체제의 종결 때까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조 파업은 15일 날 종료할 예정 뭐 이런 기사가 이미 났네요. 네. 근데 뭐 노동법상 그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는데 저희들의 정확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는 일단 중단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체제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쟁의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희가 조직 정상화가 돼서 더 이상 쟁의 행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 조합 차원에서 아마 그 쟁의 행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직 정상화는 결국 새 사장이 취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인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니까 새로운 사장이 오셔가지고 어떤 MBC의 앞으로 공정성과 공영성 이런 것들을 회복할 만한 조직을 새롭게 꾸리는 순간이 어떤 종결 선언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사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기자나 PD 뭐 여러 직군별로 뭐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한번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파업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성이라는 역할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 구성원들 전체가 체감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럼 그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로적, 노동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만한 분으로 오는 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언론계 주변에서는 MBC 출신이고 지금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소문들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도 관찰자 중에 한 명이지 저희가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뭐 그럴까라고 뭐 그럴까 아닐까 뭐 저희들끼리 그 정도 얘기만 하지 뭐 저희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겠죠. 만약 온다면 환영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손석희 선배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MBC의 왕종명 기자협회장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그 피해 가족들을 불러서 면담하고 정부 차원의 사과까지 표명했었죠.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답니다. 오늘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열었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녕치 못하시네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뭐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 찾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인정 과정도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거의 없고요. 예. 예, 다만 대통령 만난 게 8월 8일인데 예. 그 다음 날 8월 9일부터 이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시행은 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올해 1월 달에 19대 국회에서 만든 법이 그냥 시행되는 것일 뿐이에요. 아하, 예. 예.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천식 같은 거를 이제 이번에 인정 질환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1년 전부터 이제 작년 이제 이 문제가 한참 이제 사회적 문제로 올라서 그때서야 겨우 그러면 피해 질환을 확대한다 해가지고 이제 천식을 가지고 1년 동안 논의한 결과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그 환경부는 이 천식마저도 인정 질환으로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식 1년 동안이나 전문가들이 관련성을 다 확인하고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새로 생기거나 기존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관련성을 다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식 질환, 그러니까 정식 피해자로 인정 안 하고 예. 기업들이 낸 기금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했는데 아하.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했죠. 그래서 피해자들도 막 난리치고 저희도 항의하고 해서 겨우 이제 인정질환을 했는데 예.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과와 피해 대책의 취지가 이런 게 아닐 텐데 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 때 사실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예. 환경부도 그렇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 이후에 그런 구체적인 대책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지시를 그러면 일선 공무원 환경부나 이런 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안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19대 국회에서 지난 정권에 만들어진 그 피해구제 특별법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적인 한계도 있고 법적인 한계도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으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 좀 많이 나아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 때문에 뭘 못한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피해자를 찾거나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정책적인 차원이지 그런 법에 제한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위 따로 아래 따로 노는군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또 대통령 사과와 이후에 청와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과 지시 또는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해가 안 가요. 환경부 장차관이 바뀐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상황 파악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만한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특히나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은 저희 이사다키하고도 인연이 워낙 깊어서 지난번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하니까 이젠 좀 잘 되나 보다. 그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환하게 웃고 가셨거든요. 맞아요. 그날 저도 그거 들었는데. 이제는 모두 쑤시겠네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해주시니 이제부터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날 대통령 만나면서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냐 저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제대로 말씀도 못하고 그냥 다 웃고 울고 기대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 뒤로 지금 3, 4개월 지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희망을 접긴 어렵습니다. 이릅니다마는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제기한 겁니다. 다행인 것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게 작년에 소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오늘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작년에는 저거 우리한테 해당될까 긴가민가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특조위를 구성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국정조사를 했는데 좀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하긴 합니다. 헌데 저희가 오늘 문제 제기한 거는 이런 특조위법이나 아니면 구제법 개정안 이런 거가
통과되고 만들어져야 정부가 움직이는 것인가. 예.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예. 네. 물론 국회 법 제정 및 개정도 우리가 추적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과 무관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왜 안 하고 있느냐 오늘 좀 따끔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논두렁 시계를 언급했네요. 그렇죠. 오늘 전 수석이 그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당대 참석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예. 그 최근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회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유사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라는 게 근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떠돈다. 그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전 수석의 오늘 발언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일부 보좌진의 일탈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제가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지금 혐의상 아주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전 수석이 이제 회장으로 지냈고 지금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라는 예. 단체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이 상당히 복잡하게 세탁이 되고 횡령됐다. 예. 대체로 이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고 예.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과거 일부 일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 보좌진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검찰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 그것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현재까지 나와 관련해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요건 복잡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근거를 밝힌 건 아니고 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인데 본인 말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 보도를 보면 검찰은 뭐 소환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전 수석이 이제 과거에도 이 건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거액이 걸려서 보좌진이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기는 이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다는 게 전 수석 주장입니다. 근데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관련해서 전병헌 의원실이 움직인 것은 팩트로 있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오간 직후에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 그 윤 전 비서관 이 사람은 구속돼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 이제 재량껏 의원실의 의정 활동, 이 의원실의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뭐 마음대로 조정한 것인지 예. 전 수석도 알았던 것인지 밝혀지겠죠. 예.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수석의 소환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현직 꼭 정무수석 아니라도 어허.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예. 소환이 임박하면 본인이 이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죄를 지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직을 정리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예. 그게 이게 청와대하고 검찰 양측에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고 검찰 수사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황제 조사. 예, 그 팔짱 끼고 사진 그렇죠. 찍힌. 예. 검찰의 부담도 팍팍 주고. 그러면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까요? 직을 정리하고 갈까요? 현직으로 갈까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권 분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 수석 자기가 알아서 빨리 나가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당 내는 별로 없어요.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전 수석 정말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냥 숨죽이고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놨다? 네.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정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던데요. 뭐 균형론, 검찰 캐비닛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균형론이라는 건 그 야권 쪽 공격을 많이 하니까 여권도 하나 친다. 최소한의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뭐 썰들이 도는데 검찰 캐비닛론은 뭐예요? 캐비닛을 쭉 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하나씩 꺼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안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뭐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16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건 뭐 검찰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뭐
조폭의 돈 세탁 과정을 수사를 하다가 이쪽 게 이제 꼬리가 같이 엮여가지고 나왔다. 예. 그게 이제 검찰 쪽의 비공식적인 이제 이야기예요. 아까 언급해 주신 복잡하게 돈 세탁된 거 횡령됐다고 할 때 그 세탁 과정이 여기에서 그렇죠. 포함된다. 네. 예.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려운 상황이죠, 분명히. 이걸 뭔가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검찰한테 속된 말로 코 꿰일 거예요. 뭐 우리가 한번 봐주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잘못한 게 있으면은 원리 원칙대로 정리하고 그래야지 검찰 개혁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권위 세울 일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지금 공석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6달, 7달째 공석이거든요. 예. 이거 사실 원래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은 정무수석 그 청와대 수석에 관련된 사안은 특별감찰관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야지 검찰 균형론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안 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군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합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한 날인데요. 네, 이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가 전태일 노동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고 암치료 무상지원 같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예. 특히 올해는 2,227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비정규직 1,999명을 정규직화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 보건의료노조의 위원장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네, 유지현 노조위원장은 현재 남소암 3기로 투병 중인데요. 아하. 병상에서도 노조를 진두지휘하면서 13,000개의 정규직을 창출했습니다. 병원이 24시간 사업장이다 보니 거의 매일 24시간 활동했다는 그는 수상에 감사하다면서도 투병 때문에 올해는 현장에 못 가서 아쉽다. 빨리 나와서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다는 또 따뜻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네, 정말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한서희 씨의 설전입니다. 한서희 씨는 인기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 흡연 무리를 일으켰던 가수 연습생인데요. 네. 논란은 한 씨가 먼저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기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냐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한서희 씨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건 아니라면서 트랜스젠더는 우리가 벗으려 하는 코르셋을 벗지는 못할 망정 더 조이고 여성스러움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만 한다. 흑인이 백인이 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화가 난 하리수 씨는 자숙을 해야 하는 기간에 공인이라면 발언에 미칠 무게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병 때문에 자궁 적출 받은 분들도 있지 않냐며 반박했는데요. 또 근데 이게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 하리수 씨가 먼저 감정이 격해져 글을 잘못 썼다고 사과했고 논란은 좀 일단락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킬러 로봇을 도입하느냐를 두고 유엔이 공식 논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어허. 영화 터미네이터 기억하실 텐데요. 거기서 인간을 공격하고 지구 평화를 위협하던 이 살인 로봇 같은 걸 논의한다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가지고 이제 닷새 동안 유엔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고 합니다. 킬러 로봇 실제로 도입되면 참 걱정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게 뭐 당장 도입되진 않을 겁니다. 인간 대신 전투를 치러서 인명 피해를 줄일 것이라는 게 찬성론자 얘기긴 하지만 이 킬러 로봇이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 살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또 테러리스트가 해킹이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어 반대 목소리가 훨씬 큰 상태입니다. 예. 다만 이게 워낙 글로벌 이슈인 만큼 이 킬러 로봇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바른정당 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각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저를 보수당의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가짜 보수당의 대표가 아니라 진짜 보수당의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사라질지 모를까봐 여러분 겁납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계곡에 들어간다. 여러분은 전우를 지켜주고 그 전우는 여러분을 지킨다. 여러분과 하느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한다. 전투에 투입되면 내가 맨 먼저 적진을 밟을 거고 내가 맨 마지막에 적진에서 나올 거다. 단 한 명도 내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 똘똘 뭉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강철 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겁니다. 네, 죽음의 계곡 뭐 이런 용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이 배경음악은 우리 PD가 깔은 거죠? 그렇습니다. 멜 깁슨 주연의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라는데 뭐 군인이 나오고 뭐 열심히 싸우는 내용이니까 아마 어울린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바른정당에 남은 사람들 전후로 표현하면서 유승민 의원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에 좀 주목이 되는데요. 보수 정치에서 이런 어법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오랜만이죠. 교섭단체 지위를 또 잃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각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6.5%로 1위를 얻어서 당대표가 됐고요. 이외에 하태경 의원, 정운천 의원, 박인순 의원이 각각 2위에서 4위를 기록해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버티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비전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유승민 대표가 중도 보수 대통합 이걸 이루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정계 개편 논의할 때 중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 국민의당이라고 보면 되고 보수라고 하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유승민 대표는 3당을 모두 모아서 통합 논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각각의 창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통합 모색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선거 준비에도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래 이제 탈당 예고해 놨었는데 오늘 탈당계 제출했죠. 그동안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뭐 김무성 의원 등과 입장은 같이 하지만 탈당을 결정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또 오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으니까 이제 탈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봐서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것이고요. 이로써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의원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어쨌든 뭐 주호영 원내대표까지는 탈당이 예고돼 있었던 거니까 그다지 뭐 충격이 크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는데 앞으로도 추가 탈당이 있을 가능성이 논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추가 탈당이라면 누가? 언제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리고 정병국 김세현 의원 등이 이제 분당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전당대회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좀 그간 입장에서 정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이 언급한 이 중도 보수 통합 이게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흐름의 경우에는 추가 탈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지방선거까지 과연 지금 규모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결과적으로 오늘 무산이 됐는데요.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오후 전체 회의가 열렸고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는데 야당과 여당 입장 엇갈리면서 성과가 내지 못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이 산업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오늘 처리는 뭐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쥔 상태인데 어떤 입장이에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일단 홍종학 후보자의 임명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냐 이건 산업위 소속의 개별 의원들에게 위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위 소속의 국민의당 의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이 보고서 채택은 처리가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수렴이 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 무산의 책임은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철 원내대표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의원들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했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 두 사람은 뭐 물론 이제 대표고 원내대표여서 책임이 크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바른정당과의 연대 및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도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바른정당 소속의 정운천 의원은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뭐랄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청와대는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청와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기간에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임명 강행이 되게 되면은 또 여당 대 야당 구도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당 태도는 보수 야당에 가까운 쪽으로 좀 기울겠죠.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홍종학 후보자 임명 그리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이 두 가지를 연계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지역의 북측 초소에서 우리 측 지역으로 귀순을 해왔습니다. 이 병사는 귀순 과정에서 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군사분계선 남쪽 50m까지 내려와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이제 유엔사 헬기로 긴급 후송이 됐다고 하고요. 의식은 되찾았다고 하는데 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냐 이 여부는 아직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병사는 우리 군의 2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의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확한 계급이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이 귀순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 이것은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격이 있었고 부상까지 입었다. 이런 게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다. 이 사건 자체가 남북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거나 뭐 그런 사례는 지금 드문 상황이라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건 아닐 수 있겠는데요. 다만 공동경비구역에 배치되는 병사는 대개 이제 출신 성분이 좋고 또 이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집안 출신이다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각각 이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도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그 훈련에 항공모함 3척이 동시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미 해군의 3개 항모강습단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런 가능성을 논할 때 이것은 항모가 3척은 와야 가능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여서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언론 역시도 이 정도 규모 훈련은 북한에 대한 실제 타격을 가정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해설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등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연일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뭐 사소한 사건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발언까지 내놓는 거 보면 상황은 확실히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현지 시간 12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사망자 수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지진 발생 15시간이 지난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가 300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부상자는 3,000명에 육박한 상황이고 뭐 여기 이재민 발생 이것도 뭐 3,000명 이상의 어떤 이재민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오지라고 하고 또 집이나 뭐 이런 구조물들이 뭐 흙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활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사망자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라고 하면 지난 9월에 멕시코 지진 피해를 능가하는 올해 최악의 인명 피해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정세도 불안한데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참 중동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이 이란과 이라크 아시다시피 시아파 정권이 주도하는 국가이지 않겠습니까? 이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힘겨루기 이게 예멘 내전 등에서도 대리전으로 심화된 바 있고요. 최근에는 레바논에서 같은 양상의 내전 가능성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뭐 이런 정치적 갈등과는 지금 별 관계없이 살고 있는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는 게 참 문제인데요. 뭔가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서 이런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집단 소송까지 번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오후에 집단 소송을 모집으로 개설된 카페에 하루 새 3,000명이 넘는 가입을 해서 또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소송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서버가 다운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기술적 한계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어떤 개발자들이 좀 같은 시간 안에 좀 더 많은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업데이트를 준비하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자들 간의 어떤 입장이 합의가 되지 않고 또 개발자 그리고 채굴업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이 계획이 좀 무산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 문제를 지금 일부 해결해서 따로 지금 이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개량형인 비트코인 캐시에 거래가 몰렸다는 것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바로 서버가 다운되면서 이런 또 급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단기간 사이에 거래량이 폭주하니까 서버가 못 버텼다. 그렇죠. 어제 오후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폭주를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서비스가 일시 중단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가 거의 200만 원에 달할 정도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투자자들은 이때 빗썸 서비스가 중단이 돼서 제때 매각을 하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에 따라서는 손해액이 거의 억대에 이른다고까지 하니까 상당한 피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시사자키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입니다. 영화 킬빌 OST 중에서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네, 시사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두 분과 함께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게 과연 적폐청산일까요? 정치 보복일까요? 이 주제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예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길에 이게 과연 감정풀이인가 정치 보복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적폐청산 과정 보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장예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지금 이 시대에 보수가 할 말이 없는 시대라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저는 빚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항상 이런 방송 보수를 주제로 또 적폐청산이냐를 주제로 방송할 때마다 먼저 참 지난 9년의 국정 운영이 보수가 주도했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구나. 그런 점에서 또 이 보수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반성을 하는 필요가 먼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나 이게 단순히 이 모든 지금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과정들이 다 적폐청산이다 아니면 감정적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검찰의 사정기관의 수사의 칼날이 자신에게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소간의 어떤 이슈나 이런 잡음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전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잘못되어졌던 부분들, 예를 들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던 부분들이라던가 국가기관에서 댓글 공작으로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댓글 공작을 벌인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하고 시스템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적폐청산의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보수 세력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서 대립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도 있지 않나. 지금 상암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같은 경우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느니 마느니 하는 문제로 많은 지지자들이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 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파열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에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도 같이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우선 그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건에 대해서는 그 기념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갈등은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보 보수의 갈등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상암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는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좀 동상 세우고 이런 게 구리다. 이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인정하시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기보단 적폐청산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반론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께는 반론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첫째는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자꾸 보복 하시는데 보복당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대통령이 쓸 단어인가 그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다만 첫째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관진 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야를 넘어선 정치인의 정치 사찰, 블랙리스트, 국정원과 뭐 군의 댓글 조작, 여론 조작 등에 관하여 네. 이게 뭐 없는 일을 만들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있는데 특히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들이 MB를 고발했다. 박원순 시장이 자기 사찰한 거에 대해서 MB를 고발했다. 예. 그리고 BBK 피해자들도 고발했죠. 예, MB를 고발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머릿속이나 특정 집단이 팀을 만들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증거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달라고 법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 말씀 드립니다. 증거가 있고 고발인이 있다. 네. 그러니 수사 안 할 수 없다? 그 말인가요? 저는 뭐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혜찬 씨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 구속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이 더 나와야겠지만 참고인 조사 정도는 이제 귀국 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김관진 전 실장이 안보실장 전 국방장관이 MB에게 댓글 작업에 대해서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네. 이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시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MB가 정말 본인 MB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지시한 증거가 있느냐가 결국 여부인 것 같고요. 네, 검찰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확률은 조금 낮지 않은가 보고 있고 이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구속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좀 많은 씁쓸함을 사실 느꼈습니다. 물론 이 국방부 장관이 이제 안보실장으로서 댓글 공작에 관여하고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예. 이분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합참 의장이 된 이후로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두루두루 어떤 특정 정부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군에서는 참 군인으로서 평판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이 고위직으로 군을 이끌었던 분인데 다소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평생 35년을 군을 위해서 봉사한 사성 장군을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세워야 하는가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댓글 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분들을 이제 이분의 시각에서는 종북으로 낙인 찍어서 댓글 공작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처벌받아야 될 기준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있던 군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좀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또 여론을 하나 살펴보면 이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이제 강부영 판사입니다. 네. 이제 강부영 판사 같은 경우는 그 얼마 전에 김관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진보계 어떤 셀럽이나 이런 분들이 이 강부영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또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지금 너무나 많이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이분이 뭐 김재철 전 사장을 구속영장 기각했다 해서 뭐 적폐 판사다 이런 표현까지 받았는데 돌아보면은 또 김관진 실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박통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 사법 체계를 신뢰하고 냉정하게 법적인 판단을 봤으면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뭐 장혜찬 씨는 어쨌든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은 장혜찬 씨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 이런 의견이네요. 아니 뭐 그거는 뭐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5년 뭐 군 생활을 충실하게 했는지 한 분인 것보다는 지금 이분이 구체적으로 군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법을 위반해서 정치 관여를 세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체적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게 정서적으로 접근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조선시대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킨다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지금 홍 대표님의 행태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각 당 입장에서 당이 바라보는 뭐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요즘 행태를 보면 14%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좀 안테나가 맞춰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냥 그런 말씀하는 게 당연하지만 여전히 국민적 지지는 14%, 15%의 그 발언에 대해서 머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오늘 최민희 전 의원과 장해찬 씨 사이에 어떤 논점은 제가 볼 때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폐청산 뭐 지난 9년 동안에 잘못된 국정 운영이 있다면 뭐 반성하고 척결해야 한다.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장해찬 씨도 그건 동의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국가의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려해야 되지 않느냐. 홍준표 대표가 망나니 했던 거 그 발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제가 좀 공감했던 발언은 이동관 전 수석이 이 적폐청산을 메스로 환부를 종양을 도려내듯 해야지 이게 도끼로 찍어내듯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된다. 저는 이 발언에 좀 공감이 갔거든요. 제가 아까 강병훈 판사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국민들도 또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만 적폐청산에 어떤 신경을 쏟고 또 미래로 나아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 구속영장 기각되고 발부되는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법조인을 적폐판사로 몰았다가 또 어떤 때는 훌륭한 판사로 몰았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격앙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차분해지자는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국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이제 뇌물 공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에 640만 달러 받았던 것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던 건데 이런 식의 어떤 진흙탕 싸움을 한국당이 몰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 한국당을 거기까지 너무 코너에 모는 것이 지금 이 여러 가지 개혁 법안을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고 예산안 심사도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협치에 있어서 진짜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협치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은 장애물이 오히려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고요. 또 자, 거기까지 하고요. 네. 어쨌든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해야 할 그 검찰, 경찰, 공권력의 행사가 지금 너무 무차별적으로 적폐청산 과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점 갖고 논의해 보죠.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정말 공권력이 무차별하고 불법적으로 쓰여진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죠. 그래서 오죽하면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고 촛불혁명으로 조기 대선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증거와 새로운 증언들에 의해서 검찰이 조심스럽게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라? 이건 일부 주장이고요. 그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 결과가 정말 구속할 만한 사안이라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일찍 뭐 이명박 대통령 구속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걸 전제하는 건 또 다른 물타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히 검찰과 법은 조심스럽게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검찰과 사법 정의가 과연 이전 정권에 이게 구현됐느냐.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이 대부분 재수사입니다. 그런데 재수사 요건에 해당되는 재수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댓글 사건에 대해서 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이전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가 이거 조사하고 재판했습니다. 이제 그때 제대로 못해서? 예, 그때 제대로 못했고 그야말로 촛불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된 결과 검찰과 사법부가 이제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진실이 드러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리고 또 진실이 드러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들. 엄벌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힘들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는 국정원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심지어 군 사이버 사령부가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이게 국기문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고 있다. 네. 그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좀 다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이 군 사이버 사령대라던가 국정원이 더 이상 이런 댓글 공작에 관여하는 관행만큼은 어떻게든 좀 이번 기회에 끊어냈으면 하는 공동의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뭐 자유한국당마저도 지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 세력에서 느끼기에는 이제 뭐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상당한 많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정권 교체도 거의 10년 만에 했고 그래서 지금
이 보수 대 진보의 대립 구도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보수 통합 논의가 좀 더 빨리 불을 붙게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유승민 이번에 바른정당 대표로 선출이 됐죠. 유승민 대표가 영원한 정치적 동지라고 평가했던 조혜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MB를 만나고 바른정당에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정병국 의원 같은 경우도 MB를 최근에 만나서 보수 통합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 보수 세력이 느끼는 위기감이 상당히 크고 이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정말 지나간, 저도 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공여죄로 그 가족들을 고소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을 발목 잡기로 늘어진다면 정말 5년 동안 이 정부가 개혁 입법이나 예산 처리에 있어서 야당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5년 동안 정쟁만 하다 끝나게 되면 그 책임이 설령 야당에게 더 많다 하더라도 앞길로 못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쪽에서 조금 더 양보하면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어쨌든 협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도 내년 이후로는 조금 더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결국 국회에서 협치가 안 되고 그럼 법 개정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양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지난 정부 국가기관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이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정략적으로 보았을 때 개혁 입법 통과가 어려우니 너네들 참아라 이렇게 그분들한테 얘기하라는 건가요? 피해자들한테. 저는 지금 이제 오히려 가르마를 타야 될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건 그거대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면 방송장악이라고 지금 MBC 사태에 총파업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낙하산을 내려보냈다. 그럴 때 방송장악이라고 싸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의 적폐를 내부 구성원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서 애쓰는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듣는 게 이런 지점이고요. 그래서 도저히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한이고요. 예. 이 최소한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부당하게 국정원의 정치 사찰로 피해를 봤다 내가. 그런데 그 정점에 MB가 있는 것 같다. 수사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답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답하는 걸 가지고 흔드시면 안 되고 네.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차라리 최저임금을 이렇게 1만 원으로 빨리 가는 게 이게 사회에 도움이 되겠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뒤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는 건 뭐 별 이슈도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적폐의 근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지적하는 MB를 만나서 통합 얘기를 하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하는 건 정말 저는 보수에 나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가 있고 고발인이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뭐 수사를 하지 말라, 뭐 협치해야 되니까 수사를 그만하라 이런 분이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적폐를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건들이 공개됐잖아요. 뭐 그런 문건들이 공개되는 것부터 해서 또 뭐 내년까지 뭐 언제까지 이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것이고 또 꼭 하나 좀 예를 들고 싶은 게 지금 4대강 감사가 다시 이제 네 번째 디테일한 감사까지 하면 이번에 6번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 정권에서 특히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MB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누구보다 또 MB의 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잡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대강 감사 같은 경우가 많이 진행됐는데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책감사 실시를 업무보고에서 지시하면서 다시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 사실 대통령이 감사 청구권자가 아닌데 업무보고에서 감사를 지시했고 이후에 감사원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이후에 이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감사가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타겟이 반드시 MB를 감옥에 넣고 말겠다는 어떤 그런 너무나 강경한 기조가 너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수사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 기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저임금이라던가 예를 들면 이번에 방중에서 시진핑 동아시아 지금 순방하시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했잖아요. 한중 정상회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저는 대단히 좋은 뉴스를 대통령께서 만들어냈다고 보셨는데 그 당일 이제 인기 뉴스 기사 순위를 보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적폐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 했던 인터뷰가 뉴스를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 새롭게 국정 철학을 전개하는 이 정부에서 꼭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나. 정책 논쟁으로 가게끔 안 되게 하는 게 적폐청산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언제까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야 하느냐는 아쉬움이 좀 있냐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야 되냐는 표현하고요. 적폐청산에 동의한다는 건 같이 갈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10번이고 20번이고 4대강을 감사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4대강 사업이 문제가 많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상으로.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감사 부분도 어떻게 할지 해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문건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민주당 문건 봤습니다. 근데 뭐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이더라고요. 그거를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시는 이유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할 말이 없으신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적폐 현황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시면 이건 뭐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첫째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권 같은 경우 이게 범법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정치인 사찰이 다시는 안 들어가도록 내용을 잘 다듬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 진상조사하고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못하면 국회 청문회 하자. 네 번째는 다스에 관해서 부당특혜 지원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자. 그리고 특히 상속세를 물납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재정 씨 죽고 사망하고 나서. 이 물납으로 대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MB 자원개발은 부실했다. 손실조사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다스 같은 경우 좀 이상하지 않냐? 기업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스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게 좀 이상한 말이 있다. 살펴보자. 이 정도 내용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건지. 장해찬 씨는 이런 문건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기획되어서 사정기관과 함께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런 연관성을 아예 부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부인하기 싶고요. 힘들다. 왜냐하면 사정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삼권 분립이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이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또 쓸 수밖에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 자체가. 압박을 받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같이 기획한 건 굉장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문건은 제목도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입니다. 그걸 쭉 정리한 것이 불과하다. 자료를 정리한 건데 그걸 가지고 사정기관과의 기획에 뭐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기획이라기보다는 것입니다. 그 국감에서 제기하신 분들이 다 또 집권 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셨을 테니까 하신 것들이니까 그 리스트가 이렇게 정리되어서 공개되는 것 자체가 검찰에게 너네 빨리 수사를 안 하고 뭐 하느냐는 식의 압박의 제스처로 좀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전 정권이 아닌 전전 정권의 문제까지 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들여보게 되면 정말 제가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기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또 고소하고 특검을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 특검법을 또 발의하자고 하고 이런 식의 정쟁으로 계속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논의들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해야 될 논의들은 조금 뒷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가자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지금 제가 2007년에 우리가 530만 표차로 대선에서 지고 정말 2008년 9년 탈탈 털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재조사 요건이 된다면 검찰은 이전 정부 것도 재조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재조사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의 내용을 보고 검찰이 이걸 수사하라는 압박으로 볼 것이다. 뭐 압박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이 압박 받는다고 해서 수사에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수사 요건이 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물증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30초씩만 마무리 발언 장해찬 씨부터. 얼마 전에 미국 전직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같이 골프대회에 참여해서
셀카를 찍어서 또 올리고 하는 광경들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 보고 싶다. 네, 이 공화당 민주당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을 축혀 세워주는 분위기거든요.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만 들춰내는 고리를 좀 끊었으면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도 짧게 한 말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는 남루한 자기 방어를 하기보다는 MB나 이전 정부의 핵심들은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토크는 여기서 끝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장혜찬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11월 한 달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400초 음향 다큐 우리들이 방송됩니다. 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했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냐 저렇게까지 말씀하면서 제대로 말씀도 못하고 그냥 다 웃고 울고 기대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지금 3, 4개월 지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희망을 접기는 어렵습니다. 이릅니다만은 왜 이럴까 그런 의문을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제기한 겁니다. 다행인 것은 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이게 작년에 소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오늘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작년에는 저거 우리한테 해당될까 긴가민가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특조위를 구성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국정조사를 했는데 좀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를 하긴 합니다. 헌데 저희가 오늘 문제 제기한 거는 이런 특조위법이나 아니면 구제법 개정안 이런 거가 통과되고 만들어져야 정부가 움직이는 것인가.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물론 국회 법 제정 및 개정도 우리가 추적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과 무관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왜 안 하고 있느냐. 오늘 좀 따끔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 정무수석이 논두렁 시계를 언급했네요. 그렇죠. 오늘 전 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당대 참석 직후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최근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자기의 소회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유사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라는 게 근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도 지금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막 떠돈다. 그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전 수석의 오늘 발언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일부 보좌진의 일탈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이다. 제가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혐의상 아주 이제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롯데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전 수석이 이제 회장으로 지냈고 지금 명예회장인 e스포츠 협회라는 단체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이 상당히 복잡하게 세탁이 되고 횡령됐다. 대체로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고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일부 일탈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과거 보좌진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또 검찰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 그것은 쓸데없는 질문이죠. 현재까지 나와 관련해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내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요건 복잡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근거를 밝힌 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식인데 본인 말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글쎄 보도를 보면 검찰은 소환 검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전 수석이 이제 과거에도 이 건하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거액이 걸려서
보좌진이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자기는 이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다는 게 전수석 주장입니다. 근데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 관련해서 전병헌 의원실이 움직인 것은 팩트로 있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오간 직후에 흐름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 그 윤 전 비서관 이 사람은 구속돼 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 이제 재량껏 의원실의 의정 활동, 이 의원실의 의정 활동이라는 게 의원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뭐 마음대로 조정한 것인지 예. 전수석도 알았던 것인지 밝혀지겠죠. 예. 아마 이건 제가 볼 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만 그리고 지금 현재 여권 분위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석의 소환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정무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현직 꼭 정무수석 아니라도 어허. 수석이 검찰에 소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예. 소환이 임박하면 본인이 이제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위한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구성원들끼리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지를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분이, 예. 조금 아까 왕종명 기자가 엉망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은 그 엉망인 상태가 MBC의 독립 상태라고 보나 보죠? 이분의 궤적을 보면요. 지난 7년 동안의 궤적을 보면은 저희 MBC의 어떤 보도의 위상이 추락하는 방향과 이분의 자리가 올라가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이분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아하. MBC 뉴스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예. 이분이 저희가 2012년대 171일 파업을 할 때에 파업에 어떤 빌미를 줬던 보도의 문제점. 이분이 당시 정치부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로 보도국장을 거쳤고 보도본부장을 거쳤고 예, 올해 예. 2월에 사장이 예. 됐단 말이죠. 예. 예, 이분의 위치가 위로 올라갈수록 MBC의 어떤 공영성과 신뢰도는 반대로 네. 정반대로 추락했다. 이것이 이분이 어떤 의도로다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런 지표로다가 증명이 된다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라면은. 예.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사장 대행하는 체제로 가는 겁니까? 현재 법률 지위상으로 방문진에서 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한 새 사장이 들어와서 인사권을 지휘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일정 부분의 과도기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김장겸이라는 사장 한 분이 자리를 떠났지만 그 김장겸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던 어떤 임원진이나 주요 보직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의 싸움은 김장겸 체제의 종결 때까지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노조 파업은 15일 날 종료할 예정 뭐 이런 기사가 이미 났네요. 네. 근데 뭐 노동법상 그 쟁의행위라는 거는 파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는데 저희들의 정확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쟁의행위는 일단 중단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장겸 체제가 종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의 쟁의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뭐 저희가 조직 정상화가 돼서 더 이상 쟁의 행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저희 조합 차원에서 아마 그 쟁의 행위의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직 정상화는 결국 새 사장이 취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인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람의 문제니까 새로운 사장이 오셔가지고 어떤 MBC의 앞으로 공정성과 공영성 이런 것들을 회복할 만한 조직을 새롭게 꾸리는 순간이 어떤 종결 선언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사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기자나 PD 뭐 여러 직군별로 뭐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지만 결국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한번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파업을 통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유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성이라는 역할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 구성원들 전체가 체감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럼 그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한 이른바 공정방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로적, 노동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만한 분으로 오는 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죠. 언론계 주변에서는 MBC 출신이고 지금 JTBC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는 손석희 사장이 MBC 사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소문들은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희도 관찰자 중에 한 명이지 저희가 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뭐 그럴까라고 뭐 그럴까 아닐까 뭐 저희들끼리 그 정도 얘기만 하지 뭐 저희가 지금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이겠죠. 만약 온다면 환영이십니까? 저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손석희 선배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MBC의 왕종명 기자협회장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그 피해 가족들을 불러서 면담하고 정부 차원의 사과까지 표명했었죠. 그런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답니다. 오늘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열었는데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연결해 봅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별로 안녕치 못하시네요. 아니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했는데 진짜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피해자 찾기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인정 과정도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거의 없고요. 예. 다만, 대통령 만난 게 8월 8일인데, 그 다음날, 8월 9일부터 이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시행은 됐어요. 예.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올해 1월 달에 19대 국회에서 만든 법이 그냥 시행되는 것일 뿐이에요. 예.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죠. 그러니까 천식 같은 거를 이제 이번에 인정 질환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1년 전부터 이제 작년 이제 이 문제가 한참 이제 사회적 문제가 흘러서 그때서야 겨우 그러면 피해 질환을 확대한다 해가지고 이제 천식을 가지고 1년 동안 논의한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그 환경부는 이 천식마저도 인정질환으로 처음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식 1년 동안이나 전문가들이 그 관련성을 다 확인하고,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새로 생기거나 기존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관련성을 다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식 질환, 그러니까 정식 피해자로 인정 안 하고 기업들이 낸 기금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했죠. 그래서 피해자들도 막 난리치고 저희도 항의하고 해서 겨우 이제 인정 질환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과와 피해 대책의 취지가 이런 게 아닐 텐데 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 때 사실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 이후에 그런 구체적인 대책과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지시를 그러면 일선 공무원 환경부나 뭐 이런 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안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19대 국회에서 지난 정권에 만들어진 그 피해구제 특별법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한계도 있고 법적인 한계도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개정안이 지금 제출돼 있으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 좀 많이 나아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법 때문에 뭘 못한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피해자를 찾거나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정책적인 차원인지 그런 법에 제한점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위 따로 아래 따로 노는군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또 대통령 사과와 이후에 청와대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견과 지시 또는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요. 환경부 장차관이 바뀐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상황 파악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올 만한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나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은 저희 이사자키하고도 인연이 워낙 깊어서
지난번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고 하니까 이젠 좀 잘 되나 보다. 그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환하게 웃고 가셨거든요. 맞아요. 그날 저도 그거 들었는데. 이제는 모두 수시겠네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말해주시니 이제부터는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예. 사실 그날 대통령 만나면서 피해자들이 그 여러 가지 시절 죄를 지은 경우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직위 정리하는 게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예. 그게 이게 청와대하고 검찰 양측에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고 검찰 수사 받았었습니다. 맞아요. 황제 조사. 예, 그 팔짱 끼고 사진 그렇죠. 찍힌. 예. 검찰의 부담도 팍팍 주고. 그러면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까요? 직을 정리하고 갈까요? 현직으로 갈까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권 분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 수석 자기가 알아서 빨리 나가라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당 내는 별로 없어요.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이야기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전 수석 정말 억울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냥 숨죽이고 관망하면서 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한테 맡겨놨다? 네.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정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떠돌던데요. 균형론, 검찰 캐비닛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죠. 균형론이라는 건 그 야권 쪽 공격을 많이 하니까 여권도 하나 친다. 최소한의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썰들이 도는데. 검찰 캐비닛론은 뭐예요? 캐비닛을 쭉 가지고 있다가 때 되면 하나씩 꺼낸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사안 자체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16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건 검찰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조폭의 돈 세탁 과정을 수사를 하다가 이쪽에 이제 꼬리가 같이 엮여가지고 나왔다. 예. 그게 이제 검찰 쪽의 비공식적인 이제 이야기예요. 아까 언급해 주신 복잡하게 돈 세탁된 거 횡령됐다고 할 때 그 세탁 과정이 여기에서 그렇죠. 포함된다. 네. 예.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려운 상황이죠, 분명히. 이걸 뭔가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정말로 검찰한테 속된 말로 콧꿰일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봐주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잘못한 게 있으면은 원리 원칙대로 정리하고 그래야지 검찰 개혁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권위 세울 일은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특별감찰관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 지금 공석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6달, 7달째 공석이거든요. 예. 이거 사실 원래 특별감찰관이 있으면은 정무수석 그 청와대 수석에 관련된 사안은 특별감찰관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래야지 검찰 균형론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 안 하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군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합니다. CBS의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한 날인데요. 네, 이날을 맞아 보건의료노조가 전태일 노동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고 암치료 무상지원 같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는데요. 예. 특히 올해는 2,227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하고 비정규직 1,999명을 정규직화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 보건의료노조의 위원장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네, 유지현 노조위원장은 현재 남소암 3기로 투병 중인데요. 아하. 병상에서도 노조를 진두지휘하면서 13,000개의 정규직을 창출했습니다. 병원이 24시간 사업장이다 보니 거의 매일 24시간 활동했다는 그는 수상에 감사하다면서도 투병 때문에 올해는 현장에 못 가서 아쉽다. 빨리 나와서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다는 또 따뜻한 다짐을 전했습니다. 네, 정말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한서희 씨의 설전입니다. 한서희 씨는 인기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 흡연 무리를 일으켰던 가수 연습생인데요. 네. 논란은 한 씨가 먼저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기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냐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예.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한서희 씨는 성소수자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 오늘 가결됐습니다. 2달 넘게 계속되어온 MBC 파업도 곧 끝날 조짐인데요. 잠시 후에 MBC 기자협회장 왕종명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고 있답니다. 오늘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어요. 조속히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 왜 그런 것인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의 설명 들어보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 토크에서는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연 적폐청산일까요? 정치보복일까요?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또 젊은 보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와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MBC의 김장겸 사장, 이제는 전 사장이 됐네요. 오늘 이사회에 이어서 주주총회에서도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이 가결됐습니다. 자, 기자협회장 맡고 있는 왕종명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주총도 다 통과했다죠? 네, 한 5시 47분에 주총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저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식 듣고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희끼리 모여 있다가 역시 그 박문진 의결 이후로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네. 김장겸 전 사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렇게 했네요. 네. 권력으로부터 MBC의 독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 앞으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반복적으로 입장 표명은 했고요. 그 분의 주장이 일말의 어떤 대꾸의 가치도 없다는 거는 입장 표명을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대입시키는 것이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던 것을 자기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해임되는 것을 대입시켜서 계속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주장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두 가지입니다. 2008년도에 정현주 KBS 사장이 해임됐을 때의 KBS의 상황을 보면은 KBS의 위상이 어쩌면 그 당시가 절정기를 맞을 때였거든요. 네. 보도가 탐사 보도를 필치로 해서 굉장히 KBS의 보도가 굉장히 무르익은 시절이었고, 네. 두 번째는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회사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던 때였는데, 다만 당시여서는 저희가 공범자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은 정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장이었던 거겠죠.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전 사장이 자리하고 있던 MBC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MBC는 신뢰도나 공정성 지수에서 최근 한 7년 동안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엉망인 방송이 돼버렸고, 예. 또 저희가 파업을 앞두고서 실시했던 내부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이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인지를 떠나가지고 임원들을 뺀 전 구성원을 상대로 물었을 때 95% 정도가 김장겸 당시 사장은 퇴진해야 된다. MBC를 위해서. 예.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저희로서는 궤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앞으로 이분이 해임되고 나서의 행보가 그걸 증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어떤 길을 걸으려 하는 건지. 예. 저희들 내부 구성원들은 이분이 다른 뜻이 있다는 그런 속내를 읽을 수는 있지만은 어떤 뜻이요? 공개적으로 일단은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어떤 자기 상품화가 된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정치권으로 진입하기